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마을을 변화시킨 작고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기를 견디고 있던 전미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 바로 그 책, 세계를 감동시킨 도서관 고양이 듀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2009년 2월에 발간이 되었고요. 지은이는 비키 마이런, 브렛 위터, 옮긴 이는 배유정, 펴낸 곳은 갤리온입니다. 어느 해 겨울에 가장 추웠던 날, 경제위기를 겪으며 희망이 사라져가는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작은 도시 스펜서 마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동상에 걸린 채 도서 반납함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 마을의 도서관 사서 비키 마이런.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과 이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그녀는 고양이에게 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듀이는 스펜서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쁨을 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한 노인들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떠는 친구가 됐고, 일자리를 구하러 도서관을 찾은 남자에겐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무기력했던 장애 소녀에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맞벌이 부부들이 맡겨놓은 아이들의 소꿉친구가 되줬죠.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도서관 고양이로 지내게 된 듀이는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위안을 안겨줍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버려진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떻게 시골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온 동네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곳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로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이오와 스펜서 마을의 사랑스러운 도서관 고양이 듀이 리드모어 북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기 전까지는 위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스런 듀이는 2006년 11월 위종양으로 안락사하여 19년간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듀이의 사망 소식은 USA 투데이와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한 250여 언론 매체에 실리고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메릴 스트립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책, 듀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버려진 새끼 고양이. 1988년 1월 18일은 몹시 추운 전형적인 아이오와 겨울의 아침이었다. 전날 밤의 기온은 영하 26도에 바람까지 불어 매서운 추위가 코트를 파고들어 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다. 그 엄청난 냉기는 숨을 쉬기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아이오와 사람 모두가 알고 있듯 이 대평원의 벌판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그 무엇도 없다는 점이다. 캐나다에서 밀려내려오는 찬바람은 다코타주를 거쳐 곧장 마을로 불어닥친다. 1800년대 후반에 놓인 리틀 수강의 첫 번째 다리는 강이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교각이 무너져 내릴까봐 결국 다리 전체를 뜯어내야만 했다. 1893년 겨울에는 마을의 물탱크를 지탱하던 구조물에 불이 났는데 이때 두께 60cm, 지름 3m의 얼음덩어리가 물탱크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마을의 레크레이션 센터를 박살내고는 산산조각난 얼음덩이들이 그랜드 애비뉴 거리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겨울에 물 파이프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려고 지푸라기로 옷을 입혀놓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불이 붙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소방전들까지 죄다 얼어붙어 있어 속수무책이었던 사건이었다. 스펜서의 겨울추위는 한마디로 대단하다. 나는 늘 그래왔듯 그날도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 7시 반.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고 열블럭 거리에 있는 직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차장에는 내 차밖에 없었다. 길 건너의 스펜서 공공도서관은 마치 죽은 듯 보였다. 불빛도 움직임도 소리도 없이 고요하다가 내가 스위치를 켜면 그제야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편다. 밤중에 히터가 자동으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른 아침에 도서관은 냉동고가 따로 없다. 도대체 누가 아이오와 북부 지역에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커피 생각이 간절했다. 곧장 직원 휴게실로 가서 코트를 걸고 커피를 내렸다. 휴게실이라 해봤자 전자레인지와 싱크대가 달린 작은 부엌에 지저분한 냉장고, 의자 몇 개,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 한 대가 고작이다. 나는 토요일자 신문을 훑기 시작했다.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도서관도 영향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인 스펜서 데일리 리포터는 일요일과 월요일의 쉼으로 월요일 아침은 토요일 신문을 따라잡는 시간이 된다. 좋은 아침이에요, 비키. 도서관 부관장인 진 홀리스 클라크가 스카프와 벙어리 장갑을 벗으며 들어섰다. 밖이 정말 춥네요. 진 어서 와요. 나는 읽던 신문을 내려놓았다. 직원 휴게실 가운데에는 뒷벽을 끼고 뚜껑이 달린 커다란 금속 상자가 자리하고 있다. 높이 60cm에 가로 세로 1.2m짜리의 네모 상자로 다리를 반쯤 잘라낸 2인용 식탁 크기 정도라고 보면 된다. 상자 위로는 파이프가 솟아올라와 벽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파이프의 반대편 끝은 도서관 건물 뒷골목으로 이어진 수납구로 도서관 근무 시간 후에 책을 반납하는 곳이다. 반납함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온다. 쓰레기, 돌멩이, 눈덩이, 음료수 캔까지.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사서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느 도서관이나 사정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 비디오 가게들도 비슷한 골치를 앓을 것 같다. 벽에다 구멍 하나만 뚫어 놓아보라.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다. 특히 우리 도서관 뒷골목 맞은편에는 마을 중학교가 있어 반납함은 순환의 연속인 셈이다. 오후 시간대의 반납함에서 커다란 폭발음이나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몇 번이나 있다. 불꽃놀이용 화약이 터진 것이었다. 주말이 지나면 반납함은 책으로 꽉 찬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나는 사서들이 나중에 분류해서 서가에 진열할 수 있도록 반납된 책들을 카트에 실어놓고 난다. 그날도 카트를 끌고 다시 휴게실로 들어섰는데 진이 한가운데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걸 보았다. 무슨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요? 반납함에서요. 무슨 동물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동물이요. 반납함 속에 동물이 있나 봐요. 바로 그때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
금속 뚜껑 안에서 나지막이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동물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할아버지들이 목청을 가다듬으려고 애쓸 때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노인이 거기 들어앉아 있으리 만무하지 않은가. 골목의 반납함 입구는 너비가 몇 센티밖에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이었다. 무슨 짐승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일까?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안에 있는 게 그저 다람쥐이길 바라며 반납함 뚜껑 쪽으로 손을 뻗었다. 얼어붙은 찬 공기가 먼저 엄습했다. 누군가 반납함 뚜껑에 책을 끼워 놓아 밤새 열려 있었던 것이다. 반납함 안은 밖과 똑같이 찼다. 아니, 반납함은 금속이어서 오히려 바깥보다 더 차가웠을 것이다. 냉동된 고기를 얼려 놓아도 좋을 정도였다. 나는 찬 공기에 숨이 막혀 호흡을 고르다 바로 그때 문득 새끼 고양이를 보았다. 그 아기 고양이는 반납함 왼쪽 앞부분에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를 푹 파묻은 채 다리를 모두 안쪽으로 말아넣고는 되도록 작게 보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책들이 반납함 천장까지 어지럽게 쌓여 있어서 고양이는 부분적으로만 보였다. 나는 좀 더 똑똑히 보기 위해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러자 그 고양이는 천천히 슬픈 몸짓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보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다시 푹 꺼졌다. 씩씩해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숨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겁먹은 것도 아닌 듯했다. 그저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온몸이 녹는다고 표현하면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온몸이 노긋노긋해졌다. 몸 안의 뼈가 다 사라지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다. 난 원래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에다 시골 농장에서 자랐고 인생의 굴곡도 겪을 대로 겪어본 터였는데 이건 정말 뭐랄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반납함에서 고양이를 꺼냈다. 양손으로 감싸자 새끼 고양이는 손 안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나중에야 한 사실이지만 그 당시 나이는 생후 8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태어난 지 8일도 채 안 된 새끼처럼 보였다. 너무 말라서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였다. 나는 녀석의 심장이 뛰는 것과 숨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불쌍한 새끼 고양이는 힘이 없어 고개를 가누지도 못했고 온몸을 주체할 수 없이 떨고 있었다. 울어보려고 입도 벌려봤지만 2초 후에 새어나온 소리는 아주 미약했고 그것도 갈라져 나올 뿐이었다. 차가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차가움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이 그토록 차가울 수 있을까? 온기라곤 전혀 없는 듯했다. 내 체온으로 데워주려고 가슴에 살포시 안아보았다. 녀석은 바동거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을 파고들더니 자기 머리를 내 심장 위에 기대는 것이었다. 어머, 저것 좀 봐. 진이 말했다. 가여운 것. 나는 새끼 고양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너무 귀엽네요. 우린 둘 다 한동안 말없이 아기 고양이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진이 물었다. 여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나는 전날 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진 않았다. 현재가 더 급했기 때문이다. 수의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일렀다.
1시간은 더 기다려야 동물병원이 문을 열 텐데 고양이의 몸은 얼음장 같았다. 내 품에 옮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진이 타월을 가져와 콧끝만 밖으로 나오게 해놓고는 고양이를 둘둘 감쌌다. 타월 안쪽을 보니 녀석은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놀란 표정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죠. 나는 제안했다. 떠는 건 멈출지도 모르니까요. 직원 휴게실의 싱크대를 따뜻한 물로 채우고 나는 고양이를 안은 채 팔꿈치를 넣어 수온이 적당한지 확인했다. 새끼 고양이는 마치 얼음덩이처럼 스르르 미끄러져 물속으로 들어갔다. 진이 공예 제장용품 수납장에서 샴푸를 꺼내왔고 나는 고양이를 천천히 정성을 들여 쓰다듬듯이 씻겼다. 물은 점점 진한 회색으로 변해갔고 심하게 떨던 고양이가 이제는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도 이놈이 살려는 투지가 있구나. 하지만 고양이는 너무 어렸다. 싱크대에서 고양이를 꺼냈을 때 그 작은 머리는 왕방울만한 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쪽에 커다란 귀 2개가 솟아 있었으며 몸은 너무나 작아서 영락없이 갓 태어난 새끼의 모습이었다. 온몸이 젖은 채로 야옹거리며 엄마를 찾는 아기 고양이 말이다. 우리는 공작 시간에 쓰는 드라이어로 고양이를 말렸다. 그리고 약 30초가 지나자 아름다운 긴 털의 오렌지색 줄무늬 고양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외관이 너무 더러운 나머지 이제껏 회색 고양이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쯤에는 도리스와 킴도 도착해 휴게실에는 모두 4사람이 아기 고양이를 둘러싸고는 귀엽다며 난리들이었다. 8개의 손이 동시에 고양이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고양이를 아기처럼 안고 무게중심을 이 발에서 저 발로 옮기며 얼으면서 직원 3명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어디서 난 거예요? 반납함. 진짜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스놈이에요. 너무 예쁘다. 몇 개월쯤 됐을까? 어떻게 반납함에 들어왔을까요? 그런 얘기들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신경은 오직 새끼 고양이한테만 쏠려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운데 살이 에이도록 추웠잖아요. 올해 들어 제일 추운 아침이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반납함에 떨어뜨렸나 보죠? 설마 누가 그런 짓을 너무 추우니까 구해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알 수 없죠. 어쨌든 너무 불쌍하네요. 이렇게 어린데. 그리고 이토록 예쁜데요. 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나는 고양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가여운 새끼 고양이는 겨우 힘겹게 설 수 있었다. 부드러운 네 발바닥은 모두 동상에 걸려 일주일이 지나자 하얗게 벗겨졌다. 그럼에도 이 고양이는 그날 정말로 놀라운 행동을 했다. 테이블 위에서 겨우 균형을 잡고 서게 되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비틀거렸다. 우리가 손을 뻗어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작은 머리를 손에 기대고는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렸다. 그래, 이전에 겪은 끔찍한 일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렴.
도서관 반납함에 너를 쑤셔 넣은 잔인한 사람도 있고 녀석은 그 순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일일이 인사하고 싶어하는 듯 했다. 반납함에서 고양이를 꺼내고 나서 20여 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옛날에는 흔히 도서관에 고양이를 두었던 전례가 있었다는 것. 도서관을 좀 더 친근하고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내 계획. 고양이의 밥그릇, 먹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 가슴을 파고들며 나를 믿는다는 얼굴로 올려다보던 새끼 고양이의 표정까지. 그래서 직원 중 하나가 이제 이 일을 어떡하죠? 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는 이미 답이 준비돼 있었다. 글쎄요. 난 마치 방금 떠오른 생각인 양 대답했다. 우리가 한번 키워보죠 뭐.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정말 놀랍게도 새끼 고양이는 첫날부터 너무나 행복해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얼굴을 만지거나 얼굴에 대고 아기 어르는 소리를 내는 낯선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녀석은 매우 침착했다.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안아보고 또 어떠한 자세로 앉고 있든 간에 고양이는 놀라거나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 절대 물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람 손 안에 녹아들듯이 안겨 그 사람과 눈을 맞추곤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대단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1초도 아기 고양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내려놓으면 적어도 5명은 달려들어 고양이를 안고 쓰다듬고 보살피기에 바빴다. 그래서 첫날 저녁 도서관 문을 닫기 위해 고양이를 내려놓았을 때에는 혼자 힘으로 밥그릇과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상자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어 5분간 지켜봐야 했다. 그날 하루 동안은 동상에 걸린 내 발이 거의 한 번도 땅을 디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도리스 암스트롱이 따뜻한 핑크색 담요를 가져왔다. 도리스는 직원들의 할머니 격으로 어미닭처럼 우리를 돌보아온 분이다. 도리스가 아기 고양이의 턱 아랫부분을 긁어주고는 마본지로 된 상자 안에 담요를 깔아주었다. 아기 고양이는 얼른 상자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몸 아래로 집어넣고 앉았다. 고양이는 행복한 만족감으로 눈을 지그시 감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누군가가 고양이를 집어들어 품 안에 안았다. 단 몇 초간만 안고 있어도 다들 행복해했다. 수년간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양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끼 고양이를 위한 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한 가족으로 뭉쳤고 고양이도 이제는 도서관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튿날 아침 늦지막이야 도서관 외부 사람에게 새 가족이 생겼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그 사람은 메리 휴스턴으로 스펜서의 지역 역사학자이자 도서관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직원들은 이미 아기 고양이를 식구로 생각했지만 고양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실 그 전날 나는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있던 스퀴지 체프먼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었다. 예상했듯이 그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스퀴지는 독서광도 아니었고 스펜서에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다.
나는 두 번째로 마을 변호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는 도서관에 동물을 들일 수 없다는 법규는 없는 걸로 안다고 했고 실제 그러한 법이 있다 해도 열심히 알아볼 열의는 전혀 없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정도면 됐다 싶었다. 이사회는 도서관 경영을 위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단체인데 결국엔 이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도서관 고양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태도도 아니었다. 그들의 반응은 물론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밀어드리지요 라기보다는 글쎄 해보지요 뭐에 가까웠다. 그래서 메리 같은 이사회 회원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동물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일반론과 바로 이 새끼 고양이가 있어도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귀엽다고 아무 고양이나 데려다 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 고양이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적이 생기기 마련일 테고 만일 너무 수줍어하거나 겁이 많으면 어느 누구도 고양이를 옹호해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참을성이 없는 동물이라면 사람을 깨물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너무 천방지축이어도 사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 무엇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아무 고양이나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 딱 맞는 고양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고양이가 틀림없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첫날 차분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던 순간부터 이 녀석은 우리 도서관의 고양이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내 팔에 안겨 있을 때도 고양이의 가슴은 요동치지 않았고 그 작은 얼굴은 한순간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를 완전히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새끼 고양이는 우리 직원 모두를 완벽하게 믿었다. 그래서 더욱 특별했던 것이다. 사람을 완전히 못 말릴 정도로 믿어주는 것. 그 때문에 나도 이 고양이를 믿었다. 그렇다고 메리에게 직원 휴게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기 고양이를 안고 메리를 향해 돌아서는 그 순간 나는 불안함에 가슴이 싸해지는 걸 느꼈다. 새끼 고양이가 처음 나와 눈이 맞추었을 때 그때 벌써 내 마음은 정해졌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엮여버렸던 것이다. 녀석은 이미 내게 그냥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단 하루 동안 같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벌써 헤어진다는 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머 얘로군요.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환호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을 때 나는 더 꼭 붙잡기 위해 안고 있던 팔에 힘을 주었지만 뒤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목을 쭉 빼고는 메리의 냄새를 맡았다. 오, 잘생겼구나. 메리가 말했다. 잘생겼다. 이 말은 그 뒤에도 여러 번 들었다. 말 그대로 듀이는 잘생긴 고양이였으니까. 듀이의 털은 밝은 오렌지색과 흰색이 섞인 바탕에 희미하게 어두운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나중에 크면서 털은 더 길어졌지만 새끼 때에는 목 주위에만 두툼하고 멋진 긴 털이 나 있었다. 고양이들은 대부분 코가 뾰족하다거나 주둥이가 너무 튀어나왔다거나 입이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는데 이 새끼 고양이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얼굴에 커다란 황금색 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다.
듀이는 성격도 좋았다. 그저 한 번만 이 고양이를 안아보면 쉽게 알 수 있었다. 고양이 얼굴에서 당신을 쳐다보는 그 눈길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이 여실히 풍겨나왔다.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조심스럽게 듀이를 메리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다. 아니요, 위를 쳐다보게요. 네, 그렇게요. 아기 안듯이요. 500g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만큼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아기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더니 메리의 품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고양이는 도서관 식구들만 본능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쉽게 믿었다. 메리는 곧 오, 비키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듀이, 십진분류법에서 따왔죠. 정식 이름은 아직 못 정했어요. 안녕 듀이야. 도서관 좋아하니? 듀이는 메리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살며시 머리를 그 팔에 기댔다. 메리는 고개를 들더니 온종일 안고 있고 싶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물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메리가 건네준 듀이를 다시 내 품에 안고 복도 모퉁이를 돌아갔더니 전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된 것 같아요. 한 사람 성공. 이제 10,000명만 더 설득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서서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단골 이용객들에게 듀이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듀이는 여전히 많이 허약한 상태였기에 손님들이 발에 직접 안겨주었다. 마시머키가 둘째 날 도서관에 왔는데 듀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마이크 베어와 그의 아내 페그도 너무나 좋아했다. 두 사람은 듀이를 도서관에서 기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마침 도서관 이사회 회원이었기에 더욱 잘된 일이었다. 팻 존스와 주디 존슨도 너무 귀여워했다. 사실 스펜서에는 주디 존슨이 4명이나 있었다. 그중 둘은 도서관 단골이었고 곧 둘 다 듀이의 팬이 되었다. 인구 10,000명의 마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제일 많은 동명이인이라고 해봐야 주디 존슨이 4명이고 3개의 가구점과 2개의 신호등이 있는 상가 거리가 있으며 저택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들 그 건물을 그저 저택이라고 불렀다. 전형적인 아이오와 스타일이란 이런 것이다. 이곳에서는 거칠이나 거추장스러운 것을 싫어하고 단순 사실만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일주일 후 스펜서 도서관의 새 식구라는 헤드라인으로 듀이 이야기가 스펜서 데일리 리포터의 일면을 장식했다. 반 페이지에 달하는 그 기사는 듀이의 기적적인 구출 사건을 소개하며 구식 도서관 카드 카탈로그 서랍장 위에 앉아 수줍지만 자신있게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조그마한 오렌지색 새끼 고양이의 컬러 사진을 함께 실었다. 언론을 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일주일간 듀이의 존재는 도서관 직원들과 소수의 고객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는 듀이에 대해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도서관 직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듀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듀이의 등장에 열광하는 2개의 집단이 생겨났다. 바로 고양이 애호가들과 어린이들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과 환한 미소만으로도 듀이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평분자들도 있었다.
솔직히 약간 실망은 했지만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다. 하느님이 만든 이 푸른 하늘 아래서 인간이 불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심지어 하느님과 푸른 하늘에 대해서까지 불평하는 세상이니까. 그중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여성이 있었다. 나를 비롯해 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보낸 항의 편지는 성경에나 나오는 불과 유황비를 내릴 듯한 기세였다. 그 편지는 어린이들이 급성 천식 발작으로 쓰러져가고 임신부들은 고양이 배설물에 노출되어 유산하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사람 잡는 정신 나간 여자로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포함해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였으며 이 공동체의 사회적 근간을 뒤흔드는 사람이었다. 동물이라니, 그것도 도서관에. 만약 이 사태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그랜드 에버뉴에 암소를 몰고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 실제로 그녀는 나를 잡아 도서관에 본인의 암소를 몰고 오겠다고 했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다. 물론 표현이 지나쳐서 그렇지 마을에는 그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이러한 일반적인 분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한 그 사람들 중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부모들의 근심 어린 전화가 내겐 더 시급한 문제였다. 우리 애한테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쩌면 좋죠? 도서관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그 점은 나 역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전 뉴욕주 북부 퍼트넘밸리 도서관에서 한창 사랑받던 애완 고양이 머핀이 쫓겨난 일이 있었다. 도서관 이사회 회원 중 한 명에게 극심한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도서관은 현지 주민들의 유산 중 도서관 기부금으로 약정되었던 8만 달러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우리 고양이와 우리 도서관이 머핀과 그 도서관처럼 되지 않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스펜서에는 알레르기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2명의 일반의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도서관은 개방된 큰 공간으로 1.2m 높이의 책장으로 섹션이 나뉘어 있었다. 직원 휴게실, 내 사무실, 창고 등은 가벽을 세워 구분했는데 이곳도 천장부터 약 2m 정도는 뚫려 있었다. 벽에는 문 대신 문 크기로 2개의 구멍을 내어 항상 개방되어 있었다. 직원 휴게실도 책장으로 분리되었을 뿐 결국 도서관 전체가 열린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뒤이는 안전한 직원 휴게실을 언제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의사들 말로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고양이 털과 비듬 따위가 한 곳에 계속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했다. 어찌 보면 우리 도서관은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어진 구조물인 듯 했다. 만일 직원이 알레르기가 생긴다면 곤란하겠지만 일반 이용객들처럼 2, 3일마다 한 번에 한두 시간씩 노출되는 정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의사들은 입을 모았다. 부모들의 걱정스러운 전화는 내가 직접 받아 이런 전문적 소견을 다 설명해 주었다. 물론 부모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대다수가 시험 삼아 아이들을 한 번씩 데려오곤 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듀이를 팔에 안고 인사를 건넸다.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이들이 듀이를 보고 좋아하며 흥분하는 경우가 있기에 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고양이를 차분히 부드럽게 대하라고 일렀다. 아이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와 듀이 안녕 하며 속삭이고는 기쁨에 넘치는 웃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들은 그만 가자 라고 채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곤 했다. 듀이는 어린이들의 웃음과 소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듀이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침착한 새끼 고양이였다. 내 생각엔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불만인 듯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그중 한 가족이 도서관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왔다. 어머니가 알레르기 때문에 그토록 우려했던 아이는 듀이 옆에 나란히 앉아 한껏 고양이를 쓰다듬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저스틴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전 이 애가 얼마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어요. 얘는 벌써 듀이를 사랑한대요. 나도 이미 듀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듀이를 사랑했다. 어떻게 듀이의 매력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아름답고 사람을 잘 따르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아직도 동상 걸린 조그만 네 발로 절룩거리고 다니는 그 녀석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더구나 정말로 신기한 사실은 듀이가 우리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이 고양이는 낯선 사람 곁에서도 너무나 편안해했다. 이 녀석의 태도는 마치 아니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혹은 어떻게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곧 깨달았다. 듀이는 자신을 단지 평범한 고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녀석은 항상 자신을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녀석이 옳았다. 듀이 리드모어 북스. 듀이는 운이 좋은 고양이였다. 도서관 반납함의 냉기와 추위를 이겨냈고 자신을 사랑해줄 도서관 식구들을 만났고 더욱이 도서관은 자신에게 안성맞춤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듀이는 팔자가 핀 고양이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로 봐서도 듀이는 행운이었다. 듀이는 정말 시기를 잘 맞추어 우리와 만났던 것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1980년대의 농가 위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가수 윌리 넬슨이 이끌었던 파메이드, 즉 농가 돕기 자선 공연이라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다. 또는 가족농과 소농들이 몰락하고 수 킬로미터가 지나도록 농장 하나, 농부 한 사람 보이지 않는 대기업형 농업, 대농장형 농업으로 변모했다는 기사를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기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일이었다. 공기에서, 땅에서, 사람들이 말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였다. 스펜서는 원래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농촌 마을이다. 스펜서는 농부에 의한 농부를 위해 있는 마을인 것이다. 그런데 농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집들이고
수세대에 걸쳐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던 집안들인데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새 기계나 부품을 사러 읍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대충 수리하고 견디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 다음엔 식료품 구입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농장 대출 월납금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한번 풍년만 들어준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고 또 그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다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은행의 강매 처분에 들어갔다. 아이오와 북서부 농장의 절반이 1980년대에 파산했다. 이 농장들을 새로 인수한 주인들은 거대한 농업 대기업이나 외지 투지꾼들 그리고 보험회사였다. 농장 위기는 1930년대 이 지역을 강타했던 모래바람과 황진 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이 위기는 근본적으로 금융재앙이었다. 1978년만 해도 클레이 카운티의 농지는 1에이커가 9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나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1982년에는 에이커당 2,000달러가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땅값은 4,000달러까지 치솟았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농부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많은 땅을 사들였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그 땅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땅을 더 갖고 있다가 몇 년마다 땅을 조금씩 파는 게 더 돈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다 실물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땅값이 떨어지고 은행의 돈줄이 말라갔다. 농부들은 더 이상 땅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새로운 기계를 살 수 없었고 심지어 파종기에 새 종자를 살 돈도 대출받지 못했다. 곡물가는 예전에 받은 대출 이자를 갚을 만큼 높지 못했고 이자가 연 20% 이상까지 달하는 융자가 대부분이었다. 경제가 바닥을 치기까지 4, 5년이라는 기간이 더 걸렸다. 이제는 바닥이겠거니 하는 희망도 헛되게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고 우리 지역 농민들은 서서히 바닥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1985년에는 마을 북쪽에 있던 레드 오레이크스라는 버터와 마가린을 생산하는 큰 기업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곧이어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다. 10%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스펜서시의 인구가 단 몇 년 동안 11,000여 명에 8,000명으로 줄어든 상태였으니 80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비중은 꽤 큰 것이었다. 주택가격은 하룻밤새 25%나 떨어졌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났고 아예 아이오와주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결국 더 많은 농부들이 파산에 이르렀다. 하지만 땅을 경매에 붙여봤자 대출금을 회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은행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 이 은행들은 지방의 시골 은행으로 작은 마을의 버팀목이었다. 이들 은행은 서로 잘 알고 믿으며 지내던 농부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며 살았는데 농부들이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시스템이 붕괴되었던 것이다. 아이오와 도처에서 시골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서부 전역에서 은행들이 도산 대열에 올랐다. 스펜서의 저축 대부은행은 헐값에 외지인에게 팔렸고 은행의 새 주인들은 신규 융자를 해주려 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의 급제동이 걸렸다.
1989년 말까지 스펜서시에서 신규 건설 허가 신청건은 한 건도 없었다. 단 한 건도. 어느 누구도 죽어가는 마을에 돈을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펜서 시는 마을로 산타크로스를 부르곤 했었다. 스펜서의 가게들은 돈을 모아 행사를 개최해 하와이 여행을 경품으로 내걸곤 했다. 특히 1979년에는 마을 가게들이 엄청난 성황이어서 가게 앞에 산타 행사를 위한 스탠드조차 세울 공간이 없었다. 하지만 1985년에는 시내의 25개 가게가 텅텅 비어 30%의 공실률을 보였다. 당연히 하와이행 경품 행사도 없었다. 산타클로스도 간신히 마을로 부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이 상황에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랜드 오레이스크가 문을 닫았을 때 도서관에 일자리 은행을 설치해 구인 리스트나 구직에 필요한 신기술에 대한 책, 그리고 직무 요건이나 기술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컴퓨터를 구비해 마을 사람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이때 컴퓨터를 처음 보았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은행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였다. 나처럼 직장에 있는 사서도 우울함을 느낄 정도였는데 해고당한 공장 노동자, 파산한 자영업자들, 농장이 파산해 실직한 농부들은 얼마나 암울했겠는가. 그러던 중 우리 품에 듀이가 뛰어들었던 것이다. 사실 듀이가 누구를 먹여 살린 것도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낸 것도 아니고 듀이 때문에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기에 이 사건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가 나쁠 때 겪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던가. 경기가 나쁠 때 사람들은 종종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고를 지배하게 하며 매사를 어둡게 바라보게 된다. 나쁜 소식은 상한 빵을 먹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것이다. 그런데 듀이는 잠시나마 사람들의 고달픈 삶을 잊게 해주었다. 사실 듀이는 그보다 더 큰 존재였다. 듀이가 도서관에 오게 된 사연은 왠지 모르게 스펜서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즉, 모두가 듀이의 상황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은행이나 외부의 경제적 힘에 의해 등 떠밀려 도서관 반납함에 쑤셔박히듯 추락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수확한 곡물을 먹고 사는 미국의 다른 곳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던가 말이다. 이 고양이는 냉동고 같은 반납함에 버려졌고 공포에 떨며 외롭게 목숨을 걸고 추위와 사투를 벌였다. 듀이는 그 어두운 밤을 견뎌냈고 그 끔찍한 사건은 결국 녀석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 고양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삶에 감사할 줄 알았으며 겸손했다. 어쩌면 겸손이라는 말은 적절한 단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얘는 고양이니까. 그러나 오만하지 않다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듀이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것은 죽다 살아온 생존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일지 모른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저 너머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의연함.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듀이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이 작은 고양이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지리라 믿었던 것이다. 듀이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다. 열흘이 지나자 듀이는
혼자 도서관을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고 도서관을 한 바퀴 돌아본 후에는 녀석이 책과 책장, 다른 물건들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듀이의 관심사는 오로지 사람이었다. 도서관에 손님이 있을 때면 아직 발이 아파 빨리 걷지는 못할지라도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 사람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손님이 밀쳐내는 경우도 자주 있었지만 녀석은 거절당한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듀이는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무릎과 자신을 쓰다듬어 줄 손을 찾아 계속해서 사람들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도서관의 분위기는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든 고객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노인들은 잡지를 뒤적이거나 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이었다. 그런데 듀이가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노인들은 더 자주 도서관에 나타나 예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몇 명은 예전보다 옷도 더 잘 차려입고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듯 보였다. 대개 노인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간단한 인사만 하곤 했는데 이제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화제는 늘 듀이였다. 듀이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대충 시간을 때우러 도서관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도서관에 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들러 크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노인이 있었다. 부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고 그가 매우 외롭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고양이를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듀이가 노인의 무릎에 올라간 순간부터 노인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는 혼자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듀이야, 여기서 지내는 게 그렇게 좋으니? 노인은 아침마다 자신의 새 친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듀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대부분의 경우 이내 잠이 들었다. 일자리 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러 오는 남자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런 유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존심 강하고 성실하며 강인한 사람인 듯 했지만 그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일자리 은행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농부가 아니라 노동자였다. 예전에 직장이 있었을 때와 똑같이 늘 청바지에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던 그는 절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력서 작성법 책을 꼼꼼히 읽었고 우리 도서관이 작성한 구인 리스트도 종종 살펴보는 듯 했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과묵하고 꾸준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점차 그의 구부정한 등에서 깨끗이 면도한 얼굴과 깊어지는 주름에서 무거운 실직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듀이는 매일 아침 이 남자에게 다가갔지만 항상 내침을 당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나는 듀이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 남자가 웃는 것을 보았다. 아직 등은 구부정했고 눈가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웃고 있었다. 듀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을지 몰라도 1988년 겨울에 그 녀석은 스펜서가 가장 중요로 하는 것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아기 고양이를 마을 전체에 안겨주기로 했다. 직원들도 그것을 이해했다. 듀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듀이는 스펜서 공공도서관 고객들의 친구였다. 나는 도서관 입구 일자리 은행 코너 바로 옆에 상자를 갖다 놓았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여러분의 무릎에 앉아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는 고양이 아시죠? 여러분과 함께 신문을 읽는 고양이에 대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방에서 립스틱을 빼내고 여러분이 소설 서가를 찾는 걸 도와주는 고양이를 아시죠? 이 고양이는 여러분의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써붙였다. 그 당시 나는 도서관장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각종 콘테스트에 열심이었다. 나는 몇 주 간격으로 로비에 이와 같은 상자를 가져다 놓고선 마을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경품을 걸고 콘테스트를 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해서든 도서관의 최신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좋은 선물을 주는 콘테스트라면 50명 정도 응모했고 상품이 텔레비전 세트와 같은 값비싼 경우에는 70명까지도 모을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25명 정도가 응모하곤 했다. 고양이 이름 짓기 콘테스트라는 라디오에서 발표하지 않았다. 도서관의 단골 이용객들만 응모했으면 했고 또 상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콘테스트에 397명이 응모를 한 것이다. 397명. 도서관으로서는 획기적인 수확이었다. 듀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라자냐를 좋아하는 고양이 만화 가필드가 인기 절정이었을 때인지라 가필드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다. 타이거라는 이름도 9표를 얻었다. 그리고 티거도 비슷한 표를 얻었다. 나인 라이브스라는 사료를 선전하는 고양이 모리스도 여러 표를 얻었다. 그리고 TV쇼를 진행하는 귀여운 외계인 인형 알포와 맥주 광고로 유명해진 파티 강아지 스퍼드 맥켄지에서 이름을 딴 스퍼즈처럼 반짝 유행하는 이름도 몇 표를 얻었다. 그리고 분리백, 즉 벼룩쟁이처럼 응모자의 얄미운 의도가 드러나는 것도 몇 있었고 기발함과 괴이함의 선상을 넘나드는 캣갱 아마데우스 테비 그런 이름도 있었으며 레이디북스, 홉스노퍼, 박스카, 넉스터와 같은 이름들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50명 이상의 표를 얻어 선택된 이름은 듀이였다. 알고 보니 도서관 고객들은 벌써 이 고양이에게 정이 들었고 이름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지금껏 불러왔던 듀이라는 이름에 정이 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은 뭔가가 허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듀이에게 성을 지어주기로 했다. 어린이 도서 담당 사서인 메리워크가 리드모어를 제안했다. 그때만 해도 만화는 어린이들만 봤고 토요일 낮 12시 이전에만 방영될 때였다. 토요일 아침 만화가 방영될 때 오지 리드모어라는 만화 속의 고양이가 나오는 광고가 있었다. 책을 보면 머릿속에 TV가 보여요라며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공익 광고였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분명했다. 듀이 리드모어.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허전했다. 그래서 나는 북스라는 성을 제안했다. 듀이 리드모어 북스. 첫 이름은 듀이. 십진 분류법을 철칙으로 알고 사는 사서들을 위한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리드모어 북스 할까요? 우리 책을 더 많이 읽을까요? 그 이름은 하나의 도전을 뜻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를 배움의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이름. 이제 마을 전체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게 될 것만 같았다. 듀이 리드모어 북스. 기품 있고 자신에 찬 아름다운 우리 고양이를 위한 세계의 이름. 만약 그때 생각이 났더라면 나는 듀이 리드모어 북스 경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개 사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시에 아이오와 사람이었다. 우리는 거칠애와 허세를 싫어했다. 그리고 듀이 역시 그런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거나 때로는 그것도 줄여 더 듀라고만 부르곤 했다. 고양이와 그 친구들. 1988년 가을에 시의회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나 때문은 아니었다. 물론 나도 일조하긴 했지만 나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평소 나서지 않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였다. 그것은 노인들, 어머니들, 어린이들의 목소리였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을 대출하기 위해 혹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기 위해 온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도서관을 쉬러 오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또 도서관에 오면 힘이 나거나 왠지 신난다고도 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런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듀이는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듀이는 우리 마을 고정 멤버. 다시 말해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듀이를 보러 도서관으로 모여들었다. 그렇다고 듀이가 특별히 애교가 많은 편이어서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달려가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원하면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지만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곤 했다. 이 점이 고양이와 개의 미묘한 차이일 것이다. 특히 듀이와 같은 고양이는 더 그렇다. 고양이도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있겠지만 구태여 관심을 구걸하지는 않는다. 도서관의 단골 고객들은 입구에 들어섰을 때 듀이가 마중 나오지 않으면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듀이를 찾았다. 우선 모퉁이를 돌면 듀이가 있을까 싶어 바닥을 살핀다. 그 다음으로는 서가를 찾아본다. 아, 잘 있었니 듀이? 거기 있는 걸 못 봤구나 라며 사람들은 손을 뻗어 듀이를 쓰다듬었다. 그러면 듀이는 머리를 내밀어 주지만 손님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럴 때 손님들은 항상 섭섭해했다. 그러나 듀이는 잊을만 하면 손님들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곤 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 퍼지는 그 환한 미소란 듀이가 무릎에 10분, 15분씩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듀이가 자신을 찾아와 관심을 가져주었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는 것이다.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엔 다들 듀이가 사람을 따르는 건 사실이지만 저랑은 각별한 관계랍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다. 맞아요, 주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도서관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요. 물론 주디 존슨이 도서관에 좀 더 오래 있어 보면 실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30분 뒤에 도서관을 나서면서
듀이가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서운해서 미소가 사라지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오 듀이, 난 네가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주디는 섭섭하다는 듯 듀이를 바라보지만 녀석은 고개도 들지 않는다. 그래도 주디는 다시 웃으며 생각한다.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듀이는 날 제일 좋아해. 듀이가 스펜서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우선 아이들을 보면 된다. 도서관에 들어서서 환한 얼굴로 듀이를 찾아 곳곳을 뒤지고 듀이를 찾았을 때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는 뒤에서 따라다니는 어머니들도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당시 많은 가정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나나 도서관 직원들에게 집안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에게도 힘든 처지를 하소연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었다. 좋건 나쁘건 혹은 그 중간이건 우리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전에 겨울에 입었던 낡은 코트를 입고 오는 어린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화장을 하지 않게 되더니 나중에는 점차 꾸미는 것도 포기하고 장신구 같은 치장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소녀는 듀이를 사랑했다. 아주 친한 친구처럼 듀이에게 매달렸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이 어머니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이 되자 소년과 어머니는 더 이상 도서관에 나오질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해 10월 그 아이만 낡은 코트를 입었다거나 그 아이만 듀이를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이들은 모두 듀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책 낭독 시간을 듀이와 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모여 시끌벅적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듀이가 왔다 라고 외친다. 그러면 모두들 듀이를 만져보려고 동시에 달려들어 야단법석이었다. 어린이 도서 담당인 메리 워크는 너희들 얌전히 있지 않으면 듀이를 내보낼 거야 라며 야단을 쳤다. 그러면 아이들은 억지로 흥분을 감추고 간신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용해졌다. 그러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듀이는 다시 아이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몸을 비볐고 여기저기서 즐거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듀이를 붙잡고는 수근거렸다. 듀이야, 여기야 여기. 이리 와서 앉아봐.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 네, 메리. 메리는 자신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듀이는 한참을 돌아다니다 그날 당첨된 운 좋은 아이의 무릎에 또아리를 틀고 누웠다. 녀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억지로 앉히는 것을 싫어해서 자신이 누울 무릎만큼은 스스로 선택하는 편이었다. 듀이는 매주 다른 아이를 골랐다. 일단 무릎을 선택하고 올라앉으면 보통 1시간 정도는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영화를 볼 때는 예외였다. 영화가 상영된다 싶으면 듀이는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다리를 몸 밑으로 말아넣고는
열심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쯤이면 지루하다는 듯 테이블에서 뛰어내렸다. 아이들이 듀이가 어디 갔지? 하며 찾기도 전에 녀석은 일찌감치 사라져버렸다. 그런 귀하신 몸인 듀이도 어찌할 수 없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여자아이는 듀이가 처음 왔을 때 4살이었는데 매주 엄마,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 왔다. 오빠는 듀이를 너무 좋아했다. 그러나 동생인 그 소녀는 겁을 내서 긴장하며 멀찍이서 바라만 보았다. 나중에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애가 4발 달린 짐승을 두려워하며 특히 개나 고양이를 무서워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이건 기회다.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근처에도 못 가던 아이도 듀이 덕분에 결국 함께 있을 수 있는 고양이를 만나지 않았던가. 듀이는 이 아이도 구원해 줄 거야. 나는 소녀가 처음에는 듀이를 창너머로 지켜보다가 조금씩 어른과 같이 있는 곳에서 친해져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건 순하고 정 많은 우리 듀이에게 딱 맞는 인물합니다. 나는 소녀의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말했다. 그러곤 신이 나서 소녀가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책도 뒤져보며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아이 어머니가 그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바꾸는 대신 우리가 아이에게 맞춰야만 했다. 소녀가 안내 데스크 앞에서 직원에게 손을 흔들면 우리는 듀이를 찾아내 사무실에 잠시 가두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듀이는 특히 손님들이 있을 때 갇히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이럴 것까진 없잖아요. 듀이의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나도 그 애는 알아본다고요. 옆에만 안 가면 되잖아요. 나는 듀이를 가두는 것이 가슴 아팠고 듀이가 이 소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어쩌랴. 비키, 무리할 필요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타일렀다. 언젠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듀이의 첫 생일을 조용히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 사료로 만든 케이크와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한 케이크를 각각 준비했다. 녀석이 정확히 언제 태어난지는 몰랐지만 처음에 에스털리 박사가 태어난 지 8주 정도 됐다고 했던지라 날짜를 거꾸로 세어 계산해보니 11월 말경이었다. 그래서 11월 18일을 택했다. 듀이를 1월 18일에 발견했으니 18이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했다. 듀이의 생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생일 카드를 준비하고 사람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며칠도 안 되어 100여 명이 서명을 했다. 어린이들은 이야기책 낭독 시간에 듀이의 생일 케이크 그림을 알록달록하게 그렸다. 생일 파티 나흘 전에는 안내 데스크 뒤편에 빨랫줄을 걸고서 이 그림들을 전시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되자 우편으로도 생일 카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고양이에게 사람들이 생일 카드를 보내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생일이 되자 아이들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다른 고양이라면 그런 광경을 보고 무서워했을지도 모르지만 듀이는 이 모든 소동을 평상시처럼 차분히 소화해냈다. 그러나 사실 듀이는 아이들과 어울리려 놀기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었다. 특히 녀석의 관심을 끈 것은 고양이 사료로 만든 쥐 모양의 케이크였는데 우리 도서관의 지인 홀리스 클라크가 즐겨 먹는 지방을 전혀 제거하지 않은 요구르트로 코팅한 케이크였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뒤에 모여있던 어른들을 불러 모았다. 대부분이 아이들의 부모였는데 이 어른들도 아이들만큼이나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듀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또 한 번 깨달았다. 이런 팬클럽은 아무 고양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듀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고양이구나. 듀이가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나는 듀이와 종일 같이 있긴 했어도 듀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긴 듀이는 편애란 것을 몰랐다. 녀석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다. 말은 이렇게 해도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었다. 때로는 듀이와 사람 간의 각별한 관계도 있었던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크리스탈이다. 수년간 도서관은 인근 초등학교의 특수교육반 아이들을 위해 별도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진행해왔다. 사실 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이들의 수업 태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특히 그날이 주중에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수반 아이들은 제대로 들떠 있었다.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벌쩍벌쩍 뛰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듀이가 이런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아이들이 듀이를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들이 너무 시끄럽거나 짓궂게 굴면 이 고양이가 방을 떠나버린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듀이를 붙잡아두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몇 달 후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차분해져서 정녕 몇 달 전과는 같은 아이들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 아이들은 듀이를 잘 쓰다듬기조차 힘들어했다. 대부분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듀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조용히만 해준다면 듀이는 그 아이들과 꼬박꼬박 1시간씩 보냈다. 아이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아이들 발에 몸을 비비고 무릎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아이들은 듀이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곳에 정신을 팔 겨를이 없었다.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책 대신 전화번호부를 쭉 읽어내려간다 한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크리스탈은 아이들 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편이었다. 크리스탈은 11살의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말을 하지 못했고 사지를 원활히 쓸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휠체어 앞에는 나무쟁반 같은 트레이가 달려 있었다. 크리스탈은 도서관에 올 때마다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트레이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선생님이 아이의 코트를 벗겨주고 재킷의 단추를 풀어주어도 소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듀이는 금세 그러한 크리스털을 알아보았지만 둘이 금방 친해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크리스털은 듀이에게 관심이 없는 듯했다. 듀이의 관심을 바라는 다른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듀이가 크리스털의 휠체어 트레이 위로 뛰어올랐을 때 소녀는 소리를 질렀다. 크리스털은 지난 수년 동안 도서관을 출입했지만 그 애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다. 그때 들은 소리가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은 크리스털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이후 듀이는 매주 크리스털을 찾았다. 그리고 듀이가 트레이에 뛰어오를 때마다 크리스털은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
고음의 아주 커다란 소음과도 같았지만 듀이는 한 번도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 듀이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소녀가 신이 났다는 것을 느끼거나 얼굴에서 표정의 변화를 읽었는지도 모른다. 듀이를 볼 때마다 크리스탈의 얼굴은 빛났다. 예전에는 언제나 두 눈에 초점이 없었지만 듀이를 바라볼 때는 마치 눈에 불이 붙은 것만 같았다. 듀이가 반드시 트레이에 올라가야만 크리스털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는 선생님이 밀어주는 휠체어가 도서관 문턱만 넘어도 소녀의 눈가엔 생기가 돌았다. 듀이는 현관문 앞에서 크리스털을 기다렸는데 소녀는 듀이를 보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평소에 내던 고음과도 더 깊게 울리는 소리였다. 내가 보기엔 듀이를 부르는 소리인 듯 했다. 듀이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크리스털 곁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크리스털의 휠체어가 자리를 잡으면 듀이는 언제나처럼 트레이 위로 뛰어올랐고 소녀는 행복에 겨워 터질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다. 소리도 지르고 환하게 웃기도 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크고 밝았는지 모른다. 크리스털의 미소는 내가 본 중 최고의 미소였다. 대개는 선생님이 크리스털의 손을 잡아 듀이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소녀는 듀이의 털이 자신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기쁨에 겨운 소리를 점점 더 크게 질렀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고개를 들어 나와 눈도 마주쳤다. 수년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던 아이였다. 그런데 너무나 기쁨에 넘친 나머지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크리스털의 트레이 위에 앉아있던 듀이를 그 애의 코트 안에 넣어주었다. 소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크리스털은 감격스러워하며 듀이를 내려다보았다. 너무도 행복해하는 듯 했다. 그리고 듀이도 행복해했다. 듀이는 소녀의 가슴에 기댈 수 있었고 그 품 안은 무척 따뜻했을 것이다. 듀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한참 동안 안겨 있었고 크리스털의 코트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코트 속에서 최소한 20분은 안겨 있었을 것이다. 다른 어린이들이 옆에서 책을 대출하는 동안 듀이와 크리스털은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들을 태울 버스가 도서관 앞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렸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버스에 올랐다. 그러나 듀이와 크리스털은 그 자리에 그대로 함께 남아 있었다. 그 미소, 그 순간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크리스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 크리스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는지도 알 길이 없지만 크리스털이 스펜서 공공도서관에 듀이와 함께 있었던 그때 그녀가 행복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크리스털이 경험한 그런 완벽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듀이도 그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듀이는 크리스털이 그러한 행복감을 느끼길 바랐으며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녀를 사랑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양이건 사람이건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군가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작별 인사. 그 끔찍한 회의가 있기 1년 전, 듀이가 18살이던 2005년의 크리스마스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조디와 스콧이 우리 집에 놀러왔다. 둘 사이에는 네이선과 한나라는 18개월짜리 쌍둥이가 있었다.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실 때였다. 어머니는 제일 좋은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쌍둥이들이 선물 여는 것을 지켜보셨다. 듀이는 조디의 엉덩이 옆에 찰싹 붙어 누워 있었다. 그 순간은 어찌 보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그 크리스마스 주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했다. 조디에 대한 듀이의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다. 조디는 듀이에게 있어 위대한 로맨스였다. 그 크리스마스에도 기회만 있으면 듀이는 조디 곁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특히 어린아이들 때문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듀이는 조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듯했다. 듀이는 스콧과도 질투하지 않고 잘 지냈다. 그리고 쌍둥이들을 사랑했다. 나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을 때 유리로 만든 커피 테이블을 쿠션이 깔린 오토만 의자로 대체했다. 그래서 듀이는 크리스마스 주간 내내 그 오토만 위에 앉아서 지냈다. 한나와 네이선은 뒤뚱뒤뚱 걸어가 듀이를 쓰다듬었다. 듀이는 유아들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도서관에서는 아기들이 다가오면 슬그머니 도망을 갔다. 하지만 쌍둥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자칫 잘못 쓰다듬거나 털을 망가뜨려도 참아주었다. 한나는 하루에도 100번씩 듀이에게 키스를 했다. 네이선은 실수로 듀이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엔 한나가 듀이를 쓰다듬으려다가 녀석의 얼굴을 찔렀다. 그러나 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내 손녀이자 조디의 딸이다. 듀이는 우리를 사랑했기에 한나 역시 사랑했다. 듀이는 그해 매우 조용했다. 듀이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조용해졌다. 이제는 다가올 문제를 미리 피할 줄도 알았다. 회의에는 여전히 참석했지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누구 무릎에 앉아야 할지 이제는 꾀가 늘었다. 2006년 9월 이사회 회의가 있기 몇 주 전 도서관 행사로 100여 명이 도서관에 모인 적이 있었다. 나는 듀이가 직원 휴게실에 숨은 줄 알았는데 평소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손님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지만 누군가가 쓰다듬으려 하면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 머리를 내밀었다. 듀이가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제는 그러한 어우러짐이 리듬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행사가 끝나자 듀이는 몹시 피곤한 듯 케이의 책상 위 침대에 자리를 잡았다. 케이가 듀이의 턱 밑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그녀의 손짓, 그 조용한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많은 방 한가운데에서 오래된 친구나 배우자에게 그들이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그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느낄 때 보내는 감사의 눈길이었다. 마치 영화 꼬마돼지 베이브에 나오는 농부가 마지막에 말하듯 케이가 듀이에게 그거면 됐다, 야옹아 그거면 됐어 라고 말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하지만 K는 아무 말 없이 눈으로만 말하고 있었다. 2개월 뒤인 11월 초에 뒤의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정해 보였다. 소변 양도 크게 늘어서 때로는 화장실 모래상자 밖에 깔아놓은 신문지에까지 오줌을 쌌다. 과거엔 없던 일이었다. 그래도 뒤는 숨으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안내 데스크를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곤 했다. 프랭크 박사에게 전화로 물어보자 병원에 올 필요는 없지만 잘 관찰하라고 했다. 11월 말경 어느 날 아침 뒤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뒤와 함께한 수많은 세월 중 내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 뒤가 손을 흔들지 않았던 날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뒤는 그냥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나는 뒤를 모래상자로 데려다 주었고 사료 캔을 따주었다. 뒤는 조금 먹이를 먹고는 나와 함께 오전 순찰을 돌았다. 나는 남동생 마이크의 딸 나탈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 전 가족이 플로리다로 가야 했으므로 여행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뒤를 오전 내내 다른 직원에게 맡겨두었다. 잠시 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뒤는 내 사무실 환풍기 냄새를 맡아보고 내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나이가 들수록 뒤는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보호적이 되었다. 9시 30분에 나는 뒤가 그 당시 아침 식사로 즐겨 먹던 하디스의 베이컨, 달걀, 치즈 비스킷을 사러 나갔다. 내가 돌아왔을 때 뒤는 나를 맞으러 달려 나오지 않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문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 알고 보니 뒤는 안내데스크 옆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녀석이 달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봉지를 몇 번 허공에 휘둘렀다. 그때서야 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종이 접시에 달걀 치즈 범벅을 덜어주었다. 뒤는 서너 입 먹고 나선 내 무릎 위에 자리를 잡았다. 10시 30분 뒤는 이야기책 시간에 참석했다. 녀석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다. 8살짜리 소녀 하나는 우리가 인디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양방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뒤는 소녀의 다리 위로 올라가 잠이 들었다. 소녀는 뒤를 쓰다듬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돌아가며 뒤를 쓰다듬으며 모두 행복해했다. 이야기 시간이 끝난 후 12시쯤 내가 도서관을 나왔을 때 뒤는 전기난로 옆에 놓인 따뜻하게 데워진 침대로 기어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나는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은 후 아버지를 모시고 오마하로 가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탈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한 지 10분 후에 전화가 울렸다. 도서관 사서 중 하나인 제인이었다. 뒤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뒤가 울면서 이상하게 걸어다녀요. 서랍장 안으로 숨으려고 해요. 내가 그리로 갈게요. 뒤는 의자 밑에 숨어 있었고 나는 뒤를 끌어안았다. 뒤는 나를 처음 만난 그날 아침처럼 떨고 있었다. 눈은 공포에 질린 듯 크게 뜨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 전화했다. 프랭크 박사는 자리에 없었고 그녀의 남편 빌 박사가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당장 데리고 오세요. 나는 뒤를 타월로 감쌌다. 11월 말이라 추운 날씨였다.
듀이는 얼른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우리가 수의사에게 도착했을 때 듀이는 자동차 바닥 난방기 옆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듀이를 팔로 감싸고서 듀이의 머리를 내 가슴에 갖다 댔다. 그때 나는 듀이의 엉덩이 밖으로 변이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안도했다. 심각한 것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변비였나 보다 했다. 나는 빌 박사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는 듀이를 뒤쪽 준비실로 데려가 관장을 하고 엉덩이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듀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몸이 젖어 떨고 있었다. 듀이는 빌 박사의 품에서 얼른 뛰어내려 내 품에 안기며 애원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도와줘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빌 박사는 말했다. 촉진을 해보니까 딱딱한 게 잡혀요. 이건 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0분 후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뒤의 배에 커다란 종양이 보였고 그 종양이 신장과 내장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소변을 자주 보았던 것이고 모래상자 밖까지 흘린 것이었다. 9월달만 해도 없었거든요. 빌 박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암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보다 확실히 알기 위해선 침습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없이 서서 뒤를 바라보았다. 암이라곤 생각을 못했었다. 절대로. 나는 듀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듀이의 생각과 감정 모두다. 하지만 듀이는 이것만큼은 내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덩어리가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듀이를 내 팔에 안고 아기처럼 흔들어 주었다. 듀이는 내가 그렇게 안아주는 걸 거부한 지 16년 만에 다시 그렇게 안겨 있었다. 이제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 매 순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는 나를 천근만근 짓눌렀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탈진하다시피 피곤해졌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아마 듀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듀이가 영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알렸다. 케이는 출장 중이었고 조이는 비번이었다. 도서관 직원들 중 몇몇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왔다. 샤론은 듀이에게 가기 전 내 쪽으로 똑바로 걸어와 나를 껴안아 주었다. 고마워요, 샤론. 나는 절실하게 위안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도나를 껴안고서 듀이를 사랑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 도나가 제일 마지막으로 듀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나는 차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도 마지막엔 듀이와 단둘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 박사는 듀이를 뒷방으로 데려가 혈관 주사를 꽂고 새 담요로 감싸 내 팔에 안겨주었다. 나는 듀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듀이가 아픈 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듀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담요를 다시 정돈해 주었다. 듀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나는 듀이가 새끼 고양이였을 때 했던 것처럼 내 팔에 안고는 무게중심을 이 발 저 발로 바꾸며 아기를 재우듯 흔들어 주었다. 빌 박사는 첫 번째 주사를 놓았고 곧이어 두 번째 주사를 놓았다. 제가 심장박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듀이의 눈에서 알 수 있어요. 듀이는 그렇게 우리를 떠났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